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만나서 풀어야겠죠?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만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야기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싫다 이렇게 거듭 거절하고 있죠? 맞습니다. 대화로 풀자는 우리의 제안을 일본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백색 국가 제외를 당연시하면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외교적 해법은 모색하지 않겠다. 이제 아주 옹색하고 이제 궁색한 어떤 전략인데요. 국제사회가 이구동성으로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주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러니까 국제 여론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8월 2일과 3일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16개 나라 장관급 회담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이 협정에서 한일 장관급 회담을 갖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일본은 일정상 만나기가 좀 어렵다라면서 거절한 건데요. 그러나 지난주였습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에서도 한국 측이 공개적으로 양자 협의를 하자라는 지혜를 이제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이쯤 되면 막가자는 얘기죠. 이 전면제를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어쨌든 이제 내부 일정으로 일본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일본의 가기, 우리나라 이제 국무회의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로 제외하는 것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때문에 우리도 이 백색 국가 제외와 관련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 세코이로시계 경제산업사에게 만나자 했는데 결국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일본이 지금 이러한 종류의 보복 조치를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할 조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암암리에 일본계 자금이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큰 손이다. 라는 얘기가 종종 나왔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 국내 서민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무려 1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17조 원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며 일본이 한꺼번에 이 돈을 빼가면 우리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예. 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국내 대출 비중은 전체 여신 76조 5천여 원의 한 22.7%에 해당하는 17조 4천여 원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계 자금이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로 많이 흘러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단기 한머니 성격, 유출입이 굉장히 활발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일본계 자금은 전체 외국인 자금의 2.3%와 네. 1.3%로 미미한 수준인데 문제는 이들 일본계 자금의 경우에는 정부의 말을 잘 듣습니다. 정말 수출 규제 연장선상에서 자금 공급을 급속히 줄여라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서민들, 주로 대부업계와 이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이 서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이 쉽게 대출금을 회수할 거냐,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한데, 왜냐하면 일본계에서 특히나 일본 내 이제 예적금 금리가 제로 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서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회수를 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이 채권자가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돈을 급하게 빼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이제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금리가 조금 높은 게 다행입니다. 그 지금 이제 이러한 그 금융 보복이 우려되는 것과 또 별도로 미국과 일본발 악재가 시작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급락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또 이 금융시장은 또 블랙 먼데이를 방불케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4% 넘게 급락하면서 62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네. 종가 기준 지난 2017년 4월 이후 27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건데요. 코스피도 36%가 떨어져서 203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가 임박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인도, 멕시코와 함께 한국을 이 WTO 개발도상국 혜택 제외 명령을 내리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분기 어닝 시즌 기업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만 겹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냉각됐습니다. 매수 주체가 실종돼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이제 미국의 이 통화 정책, 추가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이 추경과 같은 정책 효과를 기대해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워낙에 이제 이 불확실성이 커서 국내 증시의 이 추가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이인철 소장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렇게 좀 태도가 재밌습니다. 저요? 저는 불량하죠, 태도 항상. 오늘은 김현성 교수님 말고 현근택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모두 3명 다 변호사네요. 뭔가 더 깊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분만 판다 주인공 누굽니까?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라를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또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친일파 딱지를 붙이는 게 옳으냐? 아니면 엑스맨이 될 거냐? 지금 서로 이제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 정치권 내에서 친일파 낙인 찍기가 사실은 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 수석이 조국 전 수석이죠. 조국 전 수석이 불을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서로 상대방 당에 친일파가 더 많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당에 친일파가 더 많을까요? 안 세봐서. 안 세봐서. 아니, 그러니까. 네. 그죠. 뭐 누가 이렇게 세봤겠어요. 근데, 아니, 뭐 스스로 우리 조상님이 친일파였죠. 죄송하다고 인정한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근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네. 어디까지가 친일파고 어디까지를 친일로 봐야 되나? 친일파 정의 자체가. 예. 그 정의 자체가 좀, 물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은 친일파, 아닌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 무슨 공인하는 공인이라기보다는 무슨 거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보는 시간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개념 자체가 우리 항상 친일파라고 하는데 네. 어디까지 이제 친일파로 봐야 되는가 하나. 그리고 만약 우리 조상이 친일파면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나까지 친일파로 낙인 찍히는 게 맞느냐. 이건 연좌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도 그렇고 어느 기준에서 다든 조상이 친일파였던 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10대 1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건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고. 근데 설사 만약에 그렇다고 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중진 의원이 친일파의 후손이고 자유한국당의 주요 중진 의원의 후손이 친일파라고 합시다. 친일파 후손이라고. 예.
그러면은 조상님이 친일파였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피해보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지금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하는 10대 1은 민주당이 10, 한국당은 네.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이제 코너에 많이 몰렸죠. 예전에 방문, 자위대 행사 방문도 있었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반민특위가 분열을 조장했다. 이 얘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단체에서 비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어쨌든 일본 어떤 경제 보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친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친일적인 이런 행동보다는 실제로 일본의 어떤 논리를 따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65년 협정으로 해결됐다. 개인청구 협정됐다. 그다음에 또 감정적 대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 이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불매운동 이런 거를 좀 평가절하하고 이런 면이 보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친일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니까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제 10대 1이냐 1대 10이냐 그거는 제시한 분이 먼저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시만 하고 그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세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국민들이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친일 프레임 씌우기다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불매운동이 어떤 영향이 되겠느냐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지금 친일의 어떤 논란이 지금 과거에 지금 반민특위가 분열을 조장했던 것처럼 했다는 바람처럼 지금 어떤 불매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친일 이런 얘기가 분열을 조장하는 식의 발언 자체가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런 시도 자체가 성공한 걸로 보이진 않아요. 예, 10대 1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다른 기저가 있는 것 같다 얘기인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사실 어제 3당이 합의하면서 결국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한 그 배경에도 이 친일 프레임 공격이 좀 들어가 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이게 갤럽에서 발표했던 한국당 지지율이 19% 정도 됐었고 그리고 어제 리얼미터 지지율은 26% 정도 됐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 지지율 하락이 친일 프레임 공격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프레임 공격 얘기가 나올까요? 이 친일 프레임은요. 예. 프레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누군가 일부러 이제 좀 프레임이라는 거 상대 진영에서 만들 때 자, 우리는 이제부터 친일 프레임을 만들 테니까 시작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일 프레임은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때 지금 진보 진영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보수 진영 니네가 한때 종북 프레임으로 재미 많이 봤잖아. 네. 물론 정치권에서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일정 진영 논리로 친일 프레임으로 이제 당할 때도 됐지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 종북 프레임으로 재미 본 거 맞죠. 2000년대 이전까지 재미 본 거 맞고 최근에도 그걸 시도하려는 일부 세력들은 있으나 근데 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선거판에서는요. 종북 프레임보다 친일 프레임 훨씬 더 강하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북 프레임이라는 거는 방어할 수 있는 방패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 민족 아니냐라는 것부터 지금 어쨌든 남북 간에 예전과는 조금 다른 물론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종북 프레임을 좀 막아낼 수 있는 기저도 좀 방패도 좀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한때 종북 프레임에 연결됐던 게 이제 통진당과의 선거연대 이런 문제였거든요. 또 어차피 통진당이 없어졌으니까 좀 막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친일 프레임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이성적인 문제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년 총선판을 좀 볼 때 현 정권이 본인의 의도든 아니든 시간에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3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자주.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가 김정은 답방,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예. 그다음에 하나가 감상적 민족주의. 전 3개 썼어요. 그 카드를. 예. 그게 굉장히 내년 총선판에서 현 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앞에 2개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올 연말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여권의 총선이 유리하게 아직 작용할 거라고 대법원 봐요.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많이 말 수 없는 거고. 어찌됐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3개의 카드 중에 그 마지막 감상적 민족주의 카드 있잖아요. 네네. 그 카드가 사실은 현 여권과 청와대 기류에 은연중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아베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그냥 확 터져버린 거죠. 결국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걸려드는 모양새가 됐고 네. 저는 아베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현 정부도 아베의 경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 예측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유한국당도 만약에 아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제1야당으로서 거기다가 보수야당으로서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하다가 이 친일 프레임에 스스로 좀 갇힌 그런 좀 모양새가 된 거죠, 지금. 현 변호사님, 지금 이게 이제 조국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이 SNS에 친일 프레임을 사실은 거론하면서 한국당이 걸려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이 정말 공격을 잘한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이 했다고 그렇게보다는요. 아마 국민들의 아마 여론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종북 프레임보다는 예전에 이제 우리 민주당을 가장 괴롭혔던 것들은 빨갱이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집권하기 정말 어려웠던 게 어찌 보면 빨갱이다. 종북이라는 얘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이제 친일 프레임을 씌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씌웠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면이 있냐면요. 독재 논란하고 지난번에 이제 반독재 투쟁을 한다 그랬는데, 독재 논란하고 친일 논란에서 저는 한국당이 절대로 저는 승부를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의 뿌리가 박정희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결국은 지금 논란이 되는 65년 한일 협정이 왜 맺어졌냐. 박정희 때 맺어졌는데 지금 예전에 CIA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3억 달러를 받았는데 그거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6천만 달러 정도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라는 게 협상하기 전에 61년부터 65년까지 CIA 보고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논란이 되는 게 결국 65년 한일 협정과 그다음에 일본에서 문제 제기하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 두 가지 가장 핵심인데 그 두 개를 잇는 게 결국은 박정희와 박근혜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더 이상 친일 논란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판단을 잘했다고 봐요. 여기서 계속 친일파 논란을 해봐야 득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너무나 명확해요. 지난번에 사실은 반독재 투쟁할 때도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반독재 투쟁이라는 말을 하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뭐 신독재다 얘기하는데 전두환 우리 독재를 얘기하면 당연히 전두환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조국 수석이 프레임을 씌웠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스스로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빨리 저는 뭐 벗어난다기보다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명분으로 삼은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변호사? 일단은 두 가지 나눠서 보면 자유한국당 지금 대응 스스로 빨려 들어간 거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일부러 조국 수석 유도한 측면, 양측 다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유한국당과 스스로 빨려 들어간 측면은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가 터졌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생각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현 정부의 어떤 이제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대응책을 제시하는 건 전 제1야당, 보수야당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언론으로 말하면 헤드에 뭐가 기사가 실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판에 그걸 까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베 문제, 일본의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먼저 짚고,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이것을 예측을 못했으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이게 뒤에 붙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뒤에 거를 먼저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마음속에 그냥 감정적으로 왜 자유한국당은 일본 편에 대해서 이게 돼버리거든요. 그 순간 이제 친일 프레임이 스스로가 작동하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일단은 아베를 공격을 한다.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나서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한다. 요 순서가 됐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엉켜버린 것. 거기서 이제 좀 말렸는 측면이 있고. 조국 수석의 그 발언은요. 어쨌든 저는 그걸로 보면서 하나 느낀 건 있어요. 이번 대선 나오시겠구나. 네, 저는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어제도 글을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아베가 잘못한 거 누구나 다 알죠. 다만 현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애국이 아니다. 뭐 매국 얘기도 하고 이적 얘기도 나오는데 조국 수석의 기준하면 저는 친일파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네, 이분법적으로 조국 수석의 기준대로면 저는 친일파예요.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현 이슈에 대해서 찬반을 나누고 여기 찬성하면 우리 편 아니면 네 편이라는 게 뭐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현직 민정수석으로 올바른 태도냐. 오히려 차라리 여당 국회의원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프레임은 원래 단순하게 끌고 가야지 조금 그러니까 유리한 그게 거잖아요. 조국 수석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라면 네. 정치 공학사 그런 뭐 어떤 책략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결과 잠깐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하실 수 있게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리얼미터의 것은요. YTN의 의뢰로 지난 22일에서 26일 동안 닷새 가량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 그리고 전화 면접 10%, 무선 70%,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응답률은 5.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현 변호사님, 예, 말씀해주세요.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게 기저에 있냐면 사실은 이제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고 이성적 대응을 하자. 거기에 핵심 뭐냐면 일본이 요구하는 게 지금 딱 하나예요. 제3국 중재에 설치하자. 아니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얘기인데 사실은 제3국 중재를 받자는 말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법률가들도 그렇고 아니면 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일본의 요구를 받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일 협정에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게 일본의 논리인데 그걸 사실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얘기에 저는 약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명백히 밝히지는 아니지만 주변에 나오는 얘기 뭐 감정적이다. 불매운동이 감정적이다. 이성적으로 하자. 아니면 외교적으로 풀자는 얘기에 그게 녹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네. 느낌 받고 네. 있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친일이냐 반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일본의 주장과 우리 어쨌든 우리는 일본과 우리나라 기업이 해결하자. 기업끼리 해결하자는 것이고 국가 간의 문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3국 중재인은 아직 열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좀 일본 측 편을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명시적으로 한국당이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씌우는 게 문제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 정부를 탓한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먼저 이 대응을 못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쨌든 이 판결을 그동안 어찌 보면 끌어왔는데 네. 2012년에도 판결이 났지만 18년에 다시 판결이 나도록 정부가 뭐 했냐. 자꾸 어찌 보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자유한국당 그럼 일본 측 논리를 계속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떠세요? 그 일본 불매운동은 저급한 반일 감정이다. 이게 지금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발언도 나오고요. 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도 친일파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김지태라는 사람을 친일파에서 빼줬고 재판을 통해 친일파 자산을 지켜줬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요. 또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선친을 또 언급하면서 친일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의 친일파 프레임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앞에 두 분 차명진 전 의원하고 김문수 전 의원, 현역 의원이 아닌 분까지 그렇죠. 저보고 해석을 하라고. 그래도 한국당 사람 아니에요 그 지금? 분은 저요? 지금 당적 없는데. 아니 그 차명진 그렇죠. 전 의원은 김문수. 네. 예. 이건 개인적인 강성 발언이니까 그거를 뭐 언급하기 싫다.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체 예. 의견으로 보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곽상도 의원하고 그 민경욱 대변인 어떻습니까? 곽상도 의원의 발언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예. 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당시에 10명 대 1명 얘기할 때 그 얘기 언급 좀 하셨던 것 같고 그 얘기가 뭐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 셋 다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 제가 김지태 씨가 진짜 친일파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일파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런 검증이 아직 안 된 몰라서. 거다. 예. 그리고 당시에 뭐 어쨌든 뭐 실제로 그 김지태 친일파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유족들 상속세 소송을 뭐 당시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소송했다고 그 변호사를 뭐 친일파라고 그러면은 변호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셋 다 변호사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사건 수임한 걸 가지고 예. 야 네가 사건 수임했을 때 그 사건이 친일파 관련 소송이니까 너 친일파다라고 얘기하는 건 곽상도 지금 의원이 아직 변호사 안 하셔서 그래요. 저 검사 그만두시고 바로 민정수석 가셨다가 배치 다신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렇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민경욱 대변인이 얘기했던 거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얘기. 네. 근데 그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이 저 일제시대 때
공무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위 공무원 아니고 과장, 계장 과장 있죠. 이제 네. 지방 군청의 과장 계장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친일파의 범주예요. 그러면 아주 친일파를 넓게 잡아서 야 당시에 일제시대 때 관리했던 사람 다 친일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친일파, 당시에 검사했던 분도 친일파, 뭐 회사 동양 촉식회사 다녔던 친일파 다 친일파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친일파의 범위를 넓게 나눠가지고 너도 친일파, 나도 친일파, 다 친일파라고 하면 우리 조상들 중에 알게 모르게 친일파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하지 말자. 네. 그 얘기죠. 현 변호사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지태 논란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이제 2012년 대선 때도 문제가 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정수장학회가 작물 아니냐. 왜냐면 이 정수장학회의 전신 이제 부일장학회가 이분이 만든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부산일보라든지 부산 MBC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이제 박정희가 5.16 쿠데타 한 다음에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물 아니냐 이렇게 나왔더니 반대 논리는 나온 게 이제 김지태 친일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 재산이니까 뭐 뺏어도 된다 이런 네. 논리는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말씀처럼 뭐 동양척식회사 있었던 건 맞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상고 졸업해서 20대 한 중반까지는 이제 거기서 5년간 근무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키워놓고 뭐 자유당에서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의 설령 친일파를 하더라도 그 재산을 강제로 뺏어간 게 맞느냐. 나중에 이제 재판도 했지만 강압은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시효 이게 무효 정도는 아니다라서 이제 뭐 이제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못 뺏어간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걸 어찌 보면 이제 뭐 친일파 재산이니까 또 되느냐 이 문제였고 그다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거기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산상고 선배이기도 했고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재판에 관여했는지는 사실은 팩트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김지태 논란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 지금도 그 유족이라든지 아들들은 찾고 싶다 재산을 강제로 빼앗겠다. 어쨌든 그 뺏은 사람의 어쨌든 딸이 지금도 물론 실제 이사장은 아니지만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남아 있단 말이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 재산을 그러면 물론 지금 와서 다시 뭐 되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한테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형성된 거니까 국가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뺏어서 현재도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게 난 더 문제라고 봐요. 그 친일파 논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문제되는 거는 뭐 청산도 제대로 안 됐지만 그들이 옛날에 가졌던 그 부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또 환수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또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짧게 15초씩 한 말씀만 딱 해주고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뭐에 관해서 할까요? 지금 이 마지막 오늘의 그 한 분만 판다 친일파 논란에 네. 대해서 이걸 좀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설적으로. 예. 친일파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이제 그만하자.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저 함흥에서 과장하셨으니까 친일파다. 그것도 네. 사실 웃기는 얘기고.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위대 행사장 갔으니까 친일파다. 그것도 웃기는 논리고. 예. 그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이제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여기에 논의가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어쨌든 일본의 경제 보복 국면이고 예. 뭐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중지를 모으고 어쨌든 여야 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그래도 결론은 하나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소모적 논쟁 그만하고 중지를 모아보자. 근데 문제가요. 예.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갑자기 막 소름이. 그죠? 아니, 진짜, 뭐, 어제 여야 뭐 합의했다고, 예, 예. 결의한다고 하는데, 네. 항상 디테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네,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분만 판다 김태현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집단 소송으로 번진 슈퍼스타 호날두 노쇼 문제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슬기로운 법률. 아이 참, 오늘 호날두 나온다고 했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호날두 선수만을 기다렸는데 필드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가 자랑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면 안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여기 세 분, 차수 똑바로 하세요.
설상 본의원이 지금 1위 시위를 하고 있는데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축구 얘기가 나옵니까? 김 의원님, 호날두 경기를 못 봐서 얼마나 아쉬운지 아십니까? 설상 본의원은 1위 시위 때문에 축구 보러 간 사람들이 부러웠지만 설상 이렇게 된 거 굉장히 기분이 고소하고 설상 좋습니다. 뭐라고요? 실망입니다. 아이고, 안철수 전 대표는 독일에서도 실망하시는군요. 이거 어쨌든 유명하신 분들이 다 너무 속상해 하시는데 도대체 호날두가 뭐라고 그렇게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거죠? 에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호날두 선수가요. 예. 정말 대단한 레전드 중에 레전드입니다. 이 스페인 라리가 또 UEFA 챔피언스 리그 포르투갈 국대 역대 최다 득점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모두 우승했고요. 예. 최고의 영예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연예계로 치면은 연예 대상이거든요. 예. 발롱도르를 최대 수상한 이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도 메시가 더 몸값이 높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인성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선수죠. YTN에 더 뉴스 노정면이 있다면은, 우리 더 축구 호날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슈퍼스타가 왔으니 이 축구 팬이라면은 정말 이제 놀라움을 그리고 설레움을 떨리네. 갑자기 호날두 선수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네, 설렐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화요일 4부 코너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코너가 뉴스 탐구 생활 슬기로운 법률이라는 코너고요. 여기에 지금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가 나오셔서 그 여러 유명 인사들의 성대모사와 함께 당시의 그 현안을 지금 설명해주는 중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조금 잠시 더 이어가는 것으로 해서요. 네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슈퍼스타 호날두 때문에 우리 국민이 참 대다수가 상처를 받았다. 그렇죠. 특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갔던 6만 5천 명. 사실 그분들이 산 표값이 60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노쇼 때문에 매우 슬퍼했는데 노쇼라고 하긴 그렇죠.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 때문에 그렇죠. 슬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형사 고소요? 예, 형사 고소를 지금 오늘 한다고 어젠가요? 어떤 그 변호사 한 분이 호날두, 그다음에 유벤투스 그리고 더 페스타라고 하는 이 세 그 회사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는 그 경기를 뛸 마음도 없으면서 뛸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경기장에 들어오는 표를 팔았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것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또 한 2,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내가 이 호날두를 보러 사실 이 표를 사가지고 온 건데. 이제 제 지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도대체 45분 출장이 45분에 출장한다는 거야. 언제 나온다는 거야 이거.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호날두 때문에 그 속상한 것에 대해서 집단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네네네. 아니 근데 이게 그 억울한 거는 그 계열사 입장에서는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날두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 컨디션 어떤 문제 때문에 경기에 뛰기 싫으니까 안 뛴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법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지까지는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번 억울하면 법으로 따져볼까요? 자, 따져봅시다. 귀엽네요, 약간. 네. 상민 씨, 축구 선수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죠? 돈 받고 축구하는 사람이죠. 이제 프로 축구 선수들은 그렇게 되겠죠. 네네. 호날두는 직업이 뭡니까? 사커 플레이어죠. 축구 그렇죠. 선수. 예. 그렇다면 호날두가 사실은 45분 정도 이 우리 경기장에서 뛰기로 약속을 하고 안 뛰었다 그러면 호날두가 잘못한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유벤투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 한국 프로축구 연맹의 그 이번에 행사를 기획했던 더 페스타라고 하는 회사가 계약을 맺은 거고 호날두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가 뛰지 않았다라고 해서 호날두에게 법적 책임을 우리가 직접 물을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그 회사한테. 그러니까 계약의 주체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페스타가 계약을 맺은 유벤투스라고 하는 그 회사. 그러니까 이 그 경기를 한 구단이겠죠. 호날두가 소속돼 있는. 그렇죠. 이 곳을 상대로 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일단 호날두를 상대로 할 수는 없고 더 중요한 건 호날두가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해결할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근데 예. 그 호날두가 잘못했다라는 거는 사실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은 참 이게 참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거 법률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복잡해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호날두가 안 뛰었으니까 호날두가 잘못한 것으로 조금 보이고 네. 또 내지는 호날두가 소속돼 있는 구단에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네. 안 지켰으니까 또 구단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 이런 네네. 문제가 있는 거라서요. 이게 억울하면 법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 네네. 자, 누가 구체적으로 책임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귀엽습니다. 네. 그 계약서 많이 써보셨어요? 저는 살면서 딱 한 번 써봤습니다. 언제 저는 써보셨어요? 소속사가 없지만은 예전에 네. 계약을 한번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 써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계약서 쓰실 때 꼼꼼히 읽고 쓰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그 계약서를 본 이후로 시집만 읽습니다. 왜요? 긴 글은 못 읽게 되더라고요. 네, 예, 너무 그렇죠. 어려워서 네. 이 계약서를 못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이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안 읽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호날두 사태 대행사 더 페이스타가 바로 이제 그렇게 계약을 잘못 체결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불공정한 문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호날두한테 그러니까 유벤투스라고 하는 이 회사를 통해서 가는 돈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40억이요? 예. 실제 그 얘기된 바로는 만약에 호날두가 45분 경기를 뛰지 않으면 거기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뭐 10억 정도만 위약금으로 물게 돼 있다는 거예요. 10억 정도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40억이 갔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이행하지 건데. 않아요. 예. 그러면 10억을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쪽에서는 얼마의 이익이 있는 거죠? 30억을 그대로 그렇죠. 먹는 거잖아요. 예. 저 같으면은 그냥 계약 이행 안 하고 10억 돌려주고 그러니까요. 30억 가질 것 같은데 이게 10억 그냥 받아 나는 쉴 그렇죠. 거야 이렇게 예. 나오는 거죠. 게다가 호날두는 일주일에 주급이 7억이래요. 주급이요? 네. 저는 주급이 지금 100만 원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호날두가 이런 걸 생각하고서 그냥 욕을 먹거나 말거나 나 뛰기 싫으니까 안 뛰겠다라고 한 게 아닌가. 내지는 이 유벤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호날두를 이제 상품이니까 네. 지나치게 혹사시켜서 네. 예를 들면 중국 갔다 오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호날두가 어떤 상태인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계약을 체결한 게 잘못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이 그 행사를 기획했던 대행사 네. 하고 유벤투스가 체결한 계약이 제가 보기에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 나페어한. 예, 이런 예. 거죠. 예. 그러면 이 대행사는 꼼짝없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거기서 얘기된 거는 네. 호날두가 무조건 45분 뛰게 돼 있고 네. 혹시라도 부상을 입었을 경우는 워밍업 때 부상을 입거나 정말 얘가 아프다는 게 확인되면 안 뛰어도 된다 이런 조항이 아니 있다. 근데 컨디션 조절이라는 게 축구를 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건데 안 뛰기 위해서 조절을 한다.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대행사 쪽에서는 네. 이 사람이 안 뛴다는 거를 몰랐다.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아하. 하는데 또 호날두 쪽에서는 아니다. 미리 그 전날 말해놨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호날두를 상대로 아까 제가 어떤 변호사님이 사기죄를 고소했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아마 인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집단소송으로 이제 손해배상 한다 그랬는데요. 네. 예컨대 3만 원을 내고 표를 사신 분이 네. 실제 호날두 때문에 그 표를 산 게 얼마 정도 가치를 하냐가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치고 그중에 또 이번에 유벤투스 맞대 뛰었으니까 네. 호날두가 안 뛴 것만 또 책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한 5,000원 정도 손해봤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집단소송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힘들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쪽 더 페스타라고 하는 회사하고 제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네. 메시가 네, 의문의 네, 네. 1승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인성 그럴까요? 1승이다. 네. 진정한 축구의 신은 메시다. 근데 사실은 이게 호날두가 뭐 축구 뭐 공을 차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성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팬들이 아마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메시가 9년 전에 감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15분 동안 뛴 것이 좀 그래도 그렇죠, 9년 전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네. 얘기 하는데 호날두가 만약에 15분 뛰었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저평가는 안 받지 않을까요? 예,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네네네. 그렇고 어쨌든 계약상으로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물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은 우리 제가 이제 한 가수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한한 N말이라는 영국 가수인데요. 예. 이게 공연이 취소됐는데 팬들을 위해서 단독 공연을 또 특별히 마련한 그 가수입니다. 이 호날두의 반대말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N말이가. 예. 네, 호날두가 세계적인 스타라면은 그에 걸맞는
그 생각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민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뉴스 탐구 생활 슬기로운 법률의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게 엄청나게 큰일은 아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 정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더욱더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